나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관리비가 부풀려지는 등 피해를 입어도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오늘 먼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도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이런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우리가 차창 밖으로 고공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을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파트가 많나? 언젠가부터 아파트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에 마을과 다르게 공동주택의 삶은 우리 전체 인구의 75%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30%는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또 이 주택들은 별도의 관리 규정 없이 거주자나 소유자들의 합의로 관리하다 보니 관리 주체의 부재로 안전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에 따른 민원과 분쟁도 아주 많습니다. 2019년 우리가 주거를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이제 삶의 기본이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주거복지의 향상 그리고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사각지대에 놓인 비의무 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은 의원님들과 또 정부에 이런 것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세미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더욱더 노력한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개회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하성규 인사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주거기본계획이라든지 관련법 등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주거기본법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공공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상당수의 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거단지, 즉 공동주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 공공의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산업학회와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사각지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 연구원 혹은 협회, 학회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보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또 살아갈 미래 세대에서도 이제는 거슬릴래야 거슬릴 수가 없는 우리에게 주제입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이 잘 돼야만이 우리의 삶도 향상되고 또 화합도 되고 정주의식도 생기고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여러 가지를 공동으로 아마 공유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쉬운 주제 같으면서도 가장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알짜배기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주재하신 강훈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장을 맡으신 우리 하성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의 원장님께서도 법적인 비제도권의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재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벌써 만나셨다는 얘기죠. 여러 차례 만나서 법의 미비점, 개선해야 할 점, 다시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될 것을 벌써 원장님하고 나누셨기 때문에 원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내년 6월까지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훈식 의원님과 오늘 이 세미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도 법안에 있어서 재개정을 하고 또 공공주택의 관리소라든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예산 지원이 11월 달부터 예산의 계절입니다. 되면은 또 예산 지원 또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 장혜순입니다. 공동주택은 뭐 그야말로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이제 되었지요. 과거 주택 부족을 이제 해결하는 데 기여한 이 공동주택 이 문제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또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주택들도 모두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이제 관리 영역에서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주택의 규모나 또 에너지 공급 방식 또 기타 시설 여건에 따라서 관리 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주택 관리 서비스가 이제 불평등 또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러한 주택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주민의 삶의 질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같은 것들은 공동주택 관리의 어떤 불신의 가장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공동이라는 주거 형태에 살고 있지만 이 공동체라는 주민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는 더욱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지요. 따라서 오늘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세미나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공동주택에 대한 인식 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현황 및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가 어느 부분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떠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도 개선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정의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은 주상복합 건물도 포함하고 있으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의 범주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는 정의를 통해 가지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 이상의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등을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공동주택을 다시 한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조금 더 의무가 부과된 공동주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하고 법무부 해석에 의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으로 적용하도록 원칙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이 아닌 집합건물법 적용을 국토부하고 법무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들이 이제 관리의 사각지대의 위치에 놓여 있게 됩니다. 왜 사각지대에 있는지 이 내용은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비중은 주택수 기준으로는 75%가 넘어서고 있고요. 인구수 기준으로는 6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는 이제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우리나라 국민의 약 30% 정도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대수 기준 30%이지만 실제 건축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이 한 75% 이상, 서울시는 약 85%가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거 실태 조사를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하고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실정이며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통해서 실제 주택 유형별 소득하고 순자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순자산에 대한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택 점유 형태입니다. 이제 자가 점유 비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자가 점유 비율은 실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실제 봤더니 이제 다세대 주택하고 주택 이외에 거쳐 이제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제 자가 점유가 아니고 월세, 전세 등 임차 점유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택 규모가 작을수록 실제 자가 점유 비율은 낮고 임차 점유 비율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실제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낮으며 또 소득 수준과 순자산 수준도 좀 낮고요. 그다음에 실제 전세, 월세 등 임차로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임차 거주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집합건물법을 적용할 때 임차 가구의 의사결정 참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다 보면은 월세나 전세, 임차 가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의 제한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간 경향 기사입니다. 작년 기사인데 좀 글자가 많은데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름이 없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아빠는 이제 많은 고심을 합니다. 이제 실제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아이들끼리도 어느 집에 사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실제 이 아이는 본인이 어느 집에 사는지 알 수 없는 환경인 겁니다. 이제 이 아빠의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은 실제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이름을 결정하는 것조차 실제 다른 세대 집주인들과 협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모임도 없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 실제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며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세세한 항목을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합건물법은 실제 세세한 항목도 없을 뿐더러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유자가 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이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선택에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제 올해 6월달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목포시에 이제 109세대에 사는 비의무 관리상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실제 경비원이 근무 시간에 음주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한 막말이 있어가지고 실제 다툼으로 이제 경찰까지 출동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가 이제 동대표한테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동대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입주자가 목포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목포시의 답변은 150세대 미만인 즉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갈등이 불거졌을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원센터 답변은 실제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을 일부분 받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작은 원룸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제 실제 오피스텔이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비싼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내역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주변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실제 알 수 없는 겁니다. 관리비를 내고는 있지만 항목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왜냐하면은 집합건물법에서는 임차인한테 관리비 항목을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밑에 사진은 실제 사례 조사를 한 겁니다. 실제 소규모 공동주택인데요. 실제 옥상이 누수가 돼가지고 5층 집이 이제 비만 오면 새고 있는데 실제 관리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의 답변은 그 주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청에서 답변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소득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관리 현장에서는 실제 어떤 법을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서울시 아파트인데요. 이제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고 있고 관리 규약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M 아파트도 동일한 사례이고요. 다만 좀 규모가 작은 세대일 경우에는 실제 어떤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해당되는 부분이 중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지 않은 사례지만 실제 비의무 관리 대상 연립주택 아파트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집합건물법을 따라서 관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해당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실제 모두 다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봤더니 관리규약을 어떤 법을 근거로 제정했느냐. 그래서 대부분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서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행정부에서는 집합건물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 운영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주민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이제 실제 우리 제도의 문제점은 보면은 이원적 법 체계입니다. 같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거는 집합건물법을, 규모가 큰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제 규모가 작다고 해서 집합건물법을 따르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관리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서면으로 동의 받을 때는 5분의 4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할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관리규약 제정이나 개정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공동주택관리법은 임차인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법 내용도 어렵고 법 내용도 자세히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공적 개입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원칙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공적 관리에서 배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정부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제도적 관심이라든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적 관리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제 과거에도 몇몇 국회의원님들께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150세대에서 120세대 또는 100세대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다만 의무 관리 대상을 120세대 또는 100세대 낮추더라도 그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또다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혼란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안은 입주민들 선택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실제 2019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선택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 경우에도 동일한 규모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선택을 하지 않은 입주민들은 실제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대안입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세 번째 대안을 가장 선호하는 대안입니다. 모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 실제 입주민에게 비용적 부담을 주는 규정은 좀 제외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또한 주택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실제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공동주택을 순회 관리하거나 공동 관리하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일정 부분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주거기본법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서 제도적, 사회적 차별로부터 없애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크게 네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정의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정의를 포함시켜가지고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관리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주자의 비용이 부담이 발생되는 조문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금 과태료라든지 조금 비용 부담이 있는 의무 조항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비의무 관리 대상에 대한 지원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습니다. 관리비는 비싼데 주거관리 서비스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 한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민간 임대주택법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 한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원칙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한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사무소를 통해서 순회 공동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은 실제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지만 비의무관리 대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서 1개, 2개 이상의 단지를 순회 공동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관리사를 고용해가지고 순회 공동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 주거 종합 계획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 확대가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의무관리 대상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입주민의 권익 제고에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도 공동주택으로 관리해야 입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 끝까지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여러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일 먼저 오정석 수석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의 오정석입니다. 제가 이제 이 토론에 왜 오게 됐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서울주택도시공사다 보니까 아마 저희 쪽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규모 비의무 대상 단지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하는 걸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감독 주체로서 입주자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의무 관리 대상 단지 같으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거든요. 잘못하고 있으면은 견제도 해주고. 근데 사실 그럴 조직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리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주택관리사 같이 전문적으로 훈련된 분들이 와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와서 사실 관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이제 부재하고 있고요. 장충금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비용이 들어오고 어떻게 지금 쓰는지 자체를 파악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정부나 아니면 행정기관 자체에서도 소규모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발표에서 나오지만 뭔가 자문을 구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더라도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굳이 그렇게 민원을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4가지 부분에서의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식 자체를 사실 이제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주라고 우리도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아니면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논의들이 있겠지만 공공재로 볼 것이냐 사유재로 볼 것이냐 이런 논의들 많은데 사실 이제 앞으로는 공공재 관점에서 사실 이제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재 관점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그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을 짓기에도 좀 부담이 좀 덜하고요. 나중에 어떤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을 갖다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형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강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아파트, 뭐 연립주택 다세대 주거 만족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비의무단지와 의무단지로 구분을 해서 아마 이제 그 주거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그것도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관리비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의무단지의 대부분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관리비를 많이 부담하는 단지가 만족도가 높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많이 투입되면 그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한쪽만 보고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비 부담에 있어서의 어떤 정부 지원, 사실 뭐 지자체 말씀도 하시는데 뭐 서울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다른 지자체는 여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중앙정부에서 좀 부담을 하시고 또 일정 부분은 지방정부에 부담하시고 또 일정 부분은 입주자까지도 부담하는 구조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공공주택들을 전부 다 그 의무화하는 의무단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정석 박사님 SH 공사에 근무를 하시니까 그 SH 공사 관리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발생 문제라든지 이게 사실은 그 관리에 있어서 분양 주택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임대주택 즉 세입자의 관점에서도 논의를 좀 확장하자는 말씀.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네 가지 문제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유찬희 국장님. 서울신문 유찬희입니다. 제가요 최근 3, 4년 동안에 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지 않는 밖에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현재는 한 2,500가구 되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주택의 관리와 그다음에 테두리 밖에 있는 주택의 관리 실태를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했던 이야기를 좀 하면은 지금 전문가들이 좀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거 보면은 그 이원화된 공동주택 관리법 체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대상 주택을 확대하자라는 것이 키인 것 같습니다.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리 대상 주택을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현재로서는 바로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관리 질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명확한 일이겠지만은 이는 곧 입주자들 역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들 역시 어떤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경우 행정관청의 일도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건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전문화된 인력이 있느냐 과연 그다음에 우리 그러한 제도 장치가 있느냐 그다음에 환경이 좀 마련됐느냐 환경이라고 하면은 우리 행정관청에서의 지원 시스템이 돼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과연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은 아마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 관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제도권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보면은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 그 아파트 대규모 단지보다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 8가구, 9가구 되지만은 집주인이 하나잖아요. 나머지는 다 세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라는 것은 다 집주인 손에 다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준제도적 관리 체계로 좀 묶어보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그 잘하는 그 케이스를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모범 사례를 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단지를 좀 뽑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과도기적으로 지금 현재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이 공동주택 관리에 좀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는 이제 단순히 입주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저는 우리 지금 흔히 유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사업이지만은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주택 관리 이 부분도 우리가 정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 관리사협회나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 이런 데서 좀 안을 좀 만들어서 법 바꾸고 시행규칙 바꿀 때 이런 안을 한번 좀 제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언론계에 계시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경험을 했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통합관리 방식, 통합관리 형태, 이제 본인은 준제도적 관리 체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권형필 변호사님. 사실 이제 이런 사건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에 있어서 공주법이 적용되느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느냐 그 구분은 세대수가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은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1조에 나온 것 같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그것은 공동주택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유권 해석의 법제처나 그런 유권 해석에 갑자기 150세대 의무단지 이하는 갑자기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해줘가지고 갑자기 이제 변호사들이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요. 제가 이제 학업시 판례 싹 보니까 상당 부분 세대수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이미 용어 정리는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거의 대부분 공주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법원에서는 약간 좀 정리가 된 느낌인데 법제처나 그런 해석에서 갑자기 이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하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혼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실무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어떤 분들이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변호사님, 우리 관리비가 너무 비싸고 자료를 하나도 안 보여줘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거기는 공동주택이니까 행정청에 가가지고 관할 시청, 구청에 가가지고 실태조사를 요청을 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가가지고 실태조사를 요청을 하는데 행정청에서는 아이고 의무단지가 아니시네요. 여기는 관리단이 적용되고 우리는 관여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오셔가지고 행정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송으로 가면은 이게 관리단으로 해야 될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 책임자 개인한테 해야 될지 그거 불분명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법으로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다른 판례에서 이건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단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입주자 대표회의로 소송 상대방을 정하는 그 소송은 각하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관리단으로 해야 되겠다. 관리단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집합건물법에 관리단도 열람등사 청구권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한테. 그 권리에 의해서 관리단이라고 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니까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일반적인 법원의 법리에 의하면 아이고 여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어도 공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단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또 각하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비일비재로 일어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한테 가는 것이고 그 수익은 누가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증적으로는 반대는 하지만 제도 개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사건 중 하나가 좀 특이한 사건 이제 거의 대부분 법원은 150세대 이하면 공주법이 적용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판사들이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면 판사들이 약간 좀 움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에서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150대 이하고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A단지와 B단지가 있습니다. A단지는 150세대, B단지는 149세대, 딱 한 세대 차이입니다. 근데 한 세대 차이로 적용 법률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공주법의 어떤 목적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좋은 결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제도 개선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법률을 더 정확히 해서 저는 왜 150세대 이하 물론 이제 뭐 행정청 어떤 그런 것이나 비용 부담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150세대를 기준으로 의무단지 비의무단지를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다 공주법이 다 적용이 되고 당연히 적용되고 의무단지가 돼야 되는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론은 이 공주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현 박사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의 김창현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다소 다른 관점에서 첫 번째 공동주택을 공공재로 보는 인식의 전환 문제, 두 번째로는 상대적 주거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세 번째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의 성장 유지 경제 개발 정책에 따라서 근대화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 집중 현상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의 대량 공급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공동주택의 보편화라는 한국적 특유의 주거 문화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7년에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르 졸르조는 우리의 공동주택 주거 문화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유 부분 외에도 다른 세대와 공동 소유하고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87년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주택은 규모에 따라서 주택관리사에 의한 전문관리가 의무화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소규모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적용 관리됨으로써 규모에 따른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적 문제이며 이것은 공동주택을 단순한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2015년에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기본법에 의거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에 의한 전문관리 등 관련 법 제도로 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공동주택의 자산가치가 유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인해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빠른 노후화, 분쟁의 심화, 더 큰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들은 일반적으로 동시다발적, 복합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민들에 비해서 상대적 주거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관리 소홀, 부실 관리, 미관리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되고 그로 인해 노후화는 더 빨리 진행하며 더 많은 관리비 부담과 입주민들 간의 분쟁 증가로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놓임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할 주거약자들이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권 보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사회적 주거 약자들이 더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놓이는 결과가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저는 첫째, 공동주택 관리법과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공동주택 관리 관계 법령을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공공재라는 인식 아래 공용관리제를 도입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 입법 발의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서 주택관리사에 의한 순회 전문관리, 공동관리 등을 제도 도입함으로써 구매의 경제를 달성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절감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박사님은 그 공동주택의 그 공공재적 성격,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화된 법을 일원화로 하고 공영관리제라든지 주택관리사 법을 빨리 제정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야 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우리 국회의원님께 많이 논의도 하고 또 언론에도 많이 좀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해서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